사진. 하나뿐인 엄마 사진. 잃어버리면 안 돼. 새벽 시장 골목 구석에서 작은 아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10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였어요. 낡은 외투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빈 도시락통을 쥐고 있었습니다. 60대 남자가 아이 곁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여자를 본 순간 남자의 손이 멈췄어요. 수연이. 11년 전 집을 나간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연필로 쓴 글씨가 있었어요. 엄마가 민지에게. 엄마가 없어도 씩씩하게 살아나가야 한다. 2024년 12월 25일. 남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인가? 왜 내 딸과 똑같은 얼굴의 여자 사진을 가지고 있나? 왜 새벽 시장에서 혼자 쓰러져 있는 걸까? 과연 이 아이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겨울 새벽 5시였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거리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찬 공기가 얼굴을 매섭게 스쳤습니다. 김정호는 고급 승용차에서 내렸어요. 62세였지만 여전히 고든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30년간 유통회사를 운영해온 사업가였어요. 전국에 20개가 넘는 체인 마트를 거느리고 있었죠. 오늘은 원래 새벽 시장 점검일이었습니다. 매달 첫째 주 월요일마다 빠짐없이 찾아오는 곳이었어요. 회장님, 추운데 제가 다녀와도 됩니다.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김 과장이라 부르는 40대 남자였죠. 아니야. 내가 직접 봐야 해. 정호는 코트깃을 세우며 시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였어요. 비싼 옷이었지만 정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전통시장이었어요. 서울 외곽에 있는 오래된 시장이었죠. 30년 전부터 거래해온 곳이었습니다. 정호의 사업은 여기서 시작됐어요. 31살 때 작은 채소 도매상으로 시작했었죠. 당시에는 새벽같이 일어나 트럭을 몰고 이곳을 찾아왔었습니다. 채소를 사서 동네 슈퍼에 납품했었고요. 지금은 큰 회사를 운영하지만 이곳만큼은 매달 직접 찾아왔어요. 초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생선 비린내, 채소 흙냄새, 그리고 막 구운 붕어빵 냄새까지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냄새였습니다. 상인들은 아직 가게 문을 열고 있었어요. 불을 켜고 물건을 진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회장님 오셨어요? 생선 가게 주인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6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아저씨였어요. 응. 오늘 물건은 어때? 좋습니다. 새벽에 막 들어왔어요. 회 한 접시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나중에 들를게. 정호는 몇몇 가게를 둘러보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채소 가게, 과일 가게, 건어물 가게를 지나쳤습니다. 그러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재개발 예정 구역이었어요. 낡은 건물들이 즐비했고 곳곳에 철거 예정이라는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골목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도 제대로 켜지지 않았어요. 하나는 깜빡거리고 있었고 하나는 아예 나가 있었습니다. 정호가 골목 끝으로 걸어가는데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구석에 작은 그림자 하나가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뭐지? 정호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쓰레기 더미인 줄 알았어요. 이 골목에는 버려진 물건들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이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니, 아이였어요. 여자아이가 벽에 기댄 채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레아? 정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정호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이 옆에 앉았어요. 아이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10살쯤 돼 보였어요. 초등학생 정도의 나이였죠. 낡은 분홍색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외투는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있었어요. 소매도 짧아서 손목이 다 드러나 있었고 색도 많이 발해 있었습니다. 아이 손에는 낡은 플라스틱 도시락통이 들려 있었어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한 톨도 남지 않았습니다. 애야, 괜찮니? 정우가 아이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배고파요. 아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나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정호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이가 배고파서 쓰러진 거였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정호가 급하게 주머니를 뒤졌어요. 하지만 먹을 게 없었습니다. 지갑과 휴대폰만 있었어요. 주위를 둘러봤죠. 아직 문 연 가게가 많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니까요. 기다려. 할아버지가 뭐 사올게. 정호가 일어서려는데요. 아이가 정호의 코트 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작은 손이었어요. 손가락이 얼어서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사진. 제 사진. 작은 목소리였어요. 간신히 들릴 정도였습니다. 정호가 주위를 봤습니다. 아이 옆 바닥에 무언가 떨어져 있었어요. 낡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정호가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모서리가 다 닳아 있었고 표면도 여러 번 만져서 윤기가 났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사람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30살쯤 돼 보이는 젊은 여자와 9살쯤 된 아이였어요. 여자는 아이를 옆에 앉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작은 공원이었어요. 뒤로 그네와 미끄럼틀이 보였습니다. 정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귀에서 맥박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진 속 여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고 있다기보다는요.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11년 전 집을 나간 딸 김수연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눈매도 똑같았고요. 코도 똑같았어요. 웃을 때 살짝 드러나는 앞니도 똑같았습니다. 이게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진을 뒤집어 봤습니다. 뒷면에 연필로 쓴 글씨가 있었어요. 글씨체가 삐뚤빼뚤했지만 정성스럽게 쓴 흔적이 보였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썼던 것 같았어요. 엄마가 민지에게. 엄마가 없어도 씩씩하게 자라야 해. 할머니나 할아버지 만나면 엄마가 많이 사랑했다고 전해줘. 사랑해. 2024년 12월 25일. 정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꽉 눌리는 느낌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25일. 작년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석 달 전이에요. 이 사진, 누가 준 거니? 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요. 아이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 하늘나라.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언제 돌아가셨어? 작년이요. 크리스마스 바로 다음 날. 정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작년 12월에 돌아가셨다면요. 이 사진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떠난 거였어요. 크리스마스에 사진 찍고 다음 날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엄마 이름이 뭐니? 정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계속 떨렸어요. 김수연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정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김수연. 11년 전 20살에 집을 나간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임신했다고 고백했던 딸. 그리고 정호가 집에서 내쫓았던 딸이었어요. 정호는 사진을 꽉 쥐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 이름은 민지요.
한민지.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정호는 아이를 바라봤어요. 이제야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요. 눈매가 딸을 닮았어요. 오똑한 코도 닮았습니다. 인매까지 똑같았어요. 웃을 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까지 똑같았습니다. 아니, 딸뿐만 아니었어요. 먼저 떠난 아내도 닮았습니다. 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왜 우세요? 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작은 손으로 정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먼지가 들어가서 그래. 거짓말이었어요. 11년 만에 딸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이미 세상에 없었고 남은 건 이 작은 아이뿐이었어요. 배고파서 쓰러진 아이. 새벽 시장 구석에 혼자 있는 아이. 10살짜리 아이가 빈 도시락통을 들고 이 추운 새벽에 홀로 있었습니다. 정호는 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단 밥부터 먹자. 응. 네.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일어서려다 휘청거렸습니다. 정호가 재빨리 아이를 붙잡았어요. 괜찮니? 네. 조금 어지러워요. 할아버지가 업어줄게. 정호는 아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너무 가벼웠어요.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10살 아이가 이렇게 가벼울 수 있나 싶었어요. 시장 입구 쪽으로 걸어가며 정호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내 손녀일까? 수연이가 낳은 아이일까? 그럼 왜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11년 동안 수연이는 어디서 뭘 하며 살았을까? 왜 연락하지 않았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아이를 그냥 두고 갈 수 없다는 것.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새벽부터 문을 여는 24시간 국밥집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할머니, 국밥 2개요. 아이거는 고기 많이 넣어주세요. 네. 금방 나옵니다. 아이는 의자에 앉아 두리번거렸어요. 낯선 곳에 온 것처럼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여기 자주 와? 정호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처음이에요. 그럼 보통 어디서 먹어? 집에서요. 근데 요즘은 먹을 게 없어서. 민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호의 가슴이 또 아팠습니다. 국밥이 나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숟가락을 들더니 급하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배가 고팠던 게 분명했어요. 정호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오래 굶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밥을 먹은 게 언제였을까요? 천천히 먹어. 체해. 네. 근데 너무 맛있어요. 민지가 고개를 들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정호는 딸 수연의 얼굴을 봤어요. 어렸을 때 수연이 밥을 먹으면서 웃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정호는 자신의 국밥은 손도 대지 않았어요. 그저 민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사진이 느껴졌습니다. 딸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사진. 그리고 손녀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 엄마가 없어도 씩씩하게. 할머니나 할아버지 만나면 엄마가 많이 사랑했다고 전해줘. 정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수연아, 미안하다.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아빠가 너무 늦었구나. 11년 전 그날 아빠가 잘못했어. 용서해다오.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어요. 민지가 보지 못하게요. 국밥을 다 먹은 민지는 조금 기운을 되찾은 것 같았어요. 창백했던 얼굴에 약간 혈색이 돌았습니다. 정호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기로 했어요. 민지야, 할아버지랑 병원 가자. 병원이요? 저 안 아픈데요. 민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빛이 불안해 보였어요. 그래도 한번 봐야지. 아까 쓰러졌잖아. 괜찮아요. 그냥 조금 배고팠을 뿐이에요.
민지는 병원에 가기 싫어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정호는 알 수 있었어요. 아이가 병원비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걸요. 10살 아이가 병원비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돈은 할아버지가 낼 테니까 걱정 마. 정말요? 근데 할아버지는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민지가 순수한 눈으로 정호를 바라봤어요. 정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너는 내 손녀야라고 말하기엔 아직 확실하지 않았어요. 사진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할아버지가 돕고 싶어서 그래. 할아버지 좋은 분이에요. 민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정호의 가슴을 찔렀어요. 수연이가 어렸을 때도 저렇게 웃었었죠.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정호는 운전기사에게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김 과장, 소아과 제일 좋은 곳으로. 네, 회장님. 서울대병원으로 갈까요? 응. 거기로 가자. 민지는 차 뒷좌석에 앉아 신기한 듯 주위를 둘러봤어요. 가죽 시트, 따뜻한 히터, 부드러운 음악까지 모든 게 낯설었을 겁니다. 민지야, 차 타본 적 있어? 택시 한 번 타봤어요. 엄마랑 같이요. 언제? 오래전이요. 엄마가 아프실 때. 민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정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소아과였어요. 의사가 민지를 진찰했습니다. 청진기를 대고 입을 벌려보게 하고 배를 눌러보고 여러 검사를 했어요. 키와 몸무게도 쟀습니다. 키 125cm, 몸무게 22kg. 간호사가 기록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호는 그 숫자를 듣고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10살 아이 평균보다 훨씬 작고 가벼웠어요. 한참 후 의사가 진료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호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심한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빈혈도 심하고 성장도 또래보다 많이 늦어져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정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얼마나 오래 이런 상태였을까요?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된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거의 못한 거예요. 하루에 한 끼 먹을까 말까 한 수준이었을 겁니다. 정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년. 딸이 죽고 난 후 1년 동안 이 아이는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뜻이었어요.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영양제 처방하고요. 규칙적인 식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루 3끼 꼬박꼬박 챙겨 먹여야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보호자가 따로 계십니까?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가 보호자입니다. 정호가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처방전을 건넸어요. 진료를 마치고 나온 민지는 처방전을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요. 그래. 우리 이제 집에 가자. 네. 정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지야, 집이 어디니? 여기서 좀 멀어요. 괜찮아. 차로 데려다 줄게. 주소 알려줄래? 민지가 알려준 주소를 듣고 정호는 놀랐어요. 재개발 예정 구역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동네였어요. 차가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길이 좁아서 조심스럽게 운전해야 했어요. 낡은 건물들이 즐비했습니다. 벽에는 재개발 예정, 이주 대상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건물들, 녹슨 철문들, 깨진 유리창들이 보였습니다. 여기에요. 민지가 가리킨 곳은 3층짜리 낡은 연립주택이었습니다. 외벽은 시멘트가 드러나 있었고요. 계단 난간은 녹이 슬어 있었어요. 1층 유리창 하나는 깨진 채 비닐로 막혀 있었습니다. 어느 층이니? 반지하요. 민지가 건물 옆 계단을 내려갔어요. 정호도 따라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축축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곰팡이 냄새였습니다. 좁은 복도가 나왔습니다.
천장이 낮아서 정호는 허리를 약간 숙여야 했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있었고요. 벽에는 물이 스며든 자국이 검게 남아 있었습니다. 민지가 문 하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에요. 낡은 철문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다 벗겨져서 철이 드러나 있었어요. 문 손잡이도 녹슬어 있었습니다. 민지가 문을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정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방은 너무 작았어요. 한 4평 정도밖에 안 돼 보였습니다. 천장에는 곰팡이가 검게 피어 있었어요. 벽지도 여기저기 떨어져 나가 있었고요. 바닥 한쪽은 물기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반쯤 땅에 묻혀 있어서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방 한쪽에는 얇은 이불 한 장이 깔려 있었습니다. 베개도 없었어요. 이불도 오래돼서 솜이 여기저기 비어 있었습니다. 작은 냉장고가 구석에 놓여 있었고 1구짜리 가스레인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싱크대도 작아서 그릇 몇 개만 놓아도 가득 찼을 것 같았어요. 정호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안에는 김치통 하나만 달랑 있었습니다. 물도 없었어요. 김치통을 열어보니 김치도 거의 없었어요. 국물만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민지야.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서 혼자 살아? 아니요. 옆집 할머니가 가끔 오세요. 밥도 주시고요.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한 목소리였어요. 정호는 방을 둘러봤습니다. 벽 한쪽에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어요. 그게 민지의 옷장인 것 같았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낡은 옷 몇 벌이 개켜져 있었어요. 모두 작아 보였습니다. 사이즈가 안 맞는 옷들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옆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민지야? 왔니? 할머니 목소리였습니다. 70대쯤 돼 보이는 할머니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어요.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정호를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호가 인사하려는데 민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까 시장에서 쓰러졌는데 이 할아버지가 도와주셨어요. 밥도 사주시고 병원도 데려가 주셨어요. 어머, 그래.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정호가 대답했습니다. 잠깐 들어오시겠어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지 방보다는 조금 나았지만 역시 낡았어요. 하지만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보리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민지를 할머니가 돌보고 계신 겁니까? 정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작년 겨울부터요. 수연이가 돌아가시고 나서요. 수연이가. 정호는 그 이름을 들으니 목이 메었습니다. 수연 씨를 아십니까? 할머니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혹시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정호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수연이는 참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혼자 아이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혼자요? 네. 남자는 임신 사실 알고 도망갔고 가족한테도 연락 안 하고 혼자 살았어요. 할머니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이사 온 게 10년쯤 전이에요. 배가 불러 있었죠. 임신 8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정호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2014년 여름쯤이었을 거예요. 딸이 집을 나간 지 몇 달 후였습니다. 혼자 애 낳았어요. 병원도 못 가고 여기 조산원에서요. 돈이 없어서요. 그 후로는요? 청소 일하면서 민지 키웠죠.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그랬어요. 민지는 어린이집도 못 보내고 혼자 있었고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게 10년을 혼자 버텼어요. 청소일, 식당 설거지, 전단지 돌리기. 닥치는 대로 일했죠. 정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11년 전 자신이 딸을 내쫓은 후 딸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혼자서요. 아무 도움 없이요. 그러다 작년에 쓰러졌어요. 일하다가요. 무슨 병이었습니까? 정확히는 몰라요. 병원에 안 갔거든요. 끝까지요. 왜 안 갔습니까? 돈이 없어서요. 그리고 민지 걱정했어요. 자기가 병원 가면 민지를 누가 돌보냐고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마지막 한 달은 여기 방에 누워만 있었어요. 민지가 옆에서 간호했죠. 10살도 안 된 아이가요. 정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이었어요. 수연이가 민지 불러서 사진 찍자고 했대요. 동네 사진관 가서요. 그게 제가 본 그 사진인가요? 정호가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맞아요. 그 사진이에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진 찍고 집에 와서 뒷면에 글씨 쓰고요. 그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26일 새벽에요. 정호는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딸이 마지막 힘을 다해 손녀와 사진을 찍었던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를 남기고 떠난 거였습니다. 수연이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머니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만은 절대 시설에 보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정호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가족이 찾아와도 절대 보내지 말라고 했어요. 가족이요? 네. 특히 아버지라는 사람이 오면요. 정호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절대 민지를 보내지 말라고요. 민지한테는 자기만 있으면 된다고요. 할머니의 말이 끝나자 정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딸이 죽으면서까지 자신을 거부했던 거였습니다. 11년 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빠, 나 아기 생겼어.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었죠. 뭐? 내가 뭘 안다고 애를 가져? 정호는 화를 냈었습니다. 남자는 누구야? 당장 데려와. 도망갔어요. 임신 사실 알고. 이 멍청한 것. 내가 뭘 안다고. 정호는 소리를 질렀어요. 당장 병원 가서 지워. 아빠 싫어요. 나 이 아이 키우고 싶어요. 수연이 울면서 말했었습니다. 키운다고? 내가 대학도 안 나온 주제에? 그래도 이 아이는 내 아기예요. 듣기 싫어. 둘 중 하나 선택해. 아기 지우고 이 집에 있든지 아기 낳고 나가든지. 정호의 최후 통첩이었어요. 수연은 한참을 울다가 말했습니다. 나갈게요. 뭐? 집 나갈게요. 저 혼자 키울 거예요.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돈도 없는 주제에.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가. 당장 가. 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마. 정호가 소리쳤었어요. 수연은 짐을 쌌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였어요. 수연아, 잘 생각해. 아빠가 마지막으로 말한다. 수연은 그렇게 집을 나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정호는 딸을 찾지 않았습니다. 철들면 돌아오겠지 생각했었죠. 하지만 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11년 동안. 죽을 때까지요. 정호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제가 수연의 아버지입니다. 할머니가 깜짝 놀라 눈이 커졌어요. 네? 뭐라고요? 저는 김정호입니다. 수연이 아버지예요.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럼 민지는 제 손녀가 맞습니다. 할머니는 입을 막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수연이가 왜 집에 안 갔는지 이제 알겠네요.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11년 전에 딸을 내쫓았습니다. 임신했다고요? 네. 그래서 수연이가.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민지는 옆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피곤했던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할머니가 물었어요. 민지를 데려가고 싶습니다. 수연이가 반대했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호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라도 제가 지켜야 합니다. 딸한테 못해준 일을 손녀한테라도 해야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지한테 말씀하셨어요? 아직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실 건데요? 정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1년 전 자신이 딸을 내쫓았다는 걸 어떻게 말할까요? 그날 밤 정호는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딸과 손녀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호는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11년 전 그날의 기억뿐이었어요. 2014년 3월이었습니다. 봄이 막 시작되던 때였죠. 수연은 대학교 2학년이었어요. 20살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이 집에 왔을 때 표정이 이상했어요. 창백했고 눈이 부서 있었습니다. 수연아, 어디 아프니? 정호가 물었었죠. 아빠.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무슨 일 있어? 나. 할 말이 있어. 수연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정호도 앞에 앉았어요. 아빠, 나. 아기 생겼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임신했어. 2달 됐어. 수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정호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남자는 누구야? 당장 데려와. 못 데려와. 도망갔어. 도망갔다고. 임신 사실 알고 연락 끊었어. 번호도 바꾸고 학교도 그만뒀대.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호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 멍청한 것, 내가 뭘 안다고 남자를 믿어. 아빠, 당장 병원 가서 지워. 정호가 소리쳤어요. 싫어. 나 이 아기 키우고 싶어. 키운다고. 돈은 어디서나. 아르바이트 할게. 학교 다니면서 할 수 있어.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대학도 제대로 못 나올 주제에. 정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아빠는 나한테 관심도 없잖아. 수연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평생 회사 일만 하면서 나한테 뭘 해줬어? 돈만 주면 다야? 이 녀석이 지금. 나는 아빠 관심이 필요했어. 돈이 아니라. 수연이 울면서 소리쳤어요. 그래서 남자한테 속은 거야? 관심이 필요해서? 정호의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우리 집안 망신시켜놓고. 아빠. 내 말 안 들을 거야? 정호가 수연을 내려다봤어요. 당장 병원 가서 지우고 학교나 제대로 다녀. 안 그러면 뭐?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가. 이 집에서 나가. 정호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둘 중 하나 선택해. 아기 지우고 여기 있든지, 아기 낳고 나가든지. 수연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알았어요. 나갈게요. 뭐? 저 혼자 키울 거예요.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네. 정신 있어요. 아빠보다 훨씬 정신 있어요. 수연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30분 후 작은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수연아. 정호가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한다. 잘 생각해. 이미 생각했어요. 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마. 안 돌아올게요.
수연은 현관문을 열었어요. 수연아. 정호가 다시 불렀지만 수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정호는 그날 이후 딸을 찾지 않았어요. 철들면 돌아오겠지. 아기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면 포기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습니다. 정호는 그 사이 회사 일에만 몰두했어요. 마트를 전국으로 확장했고 큰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딸 생각은 하지 않으려 했어요. 아니,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미안해서요. 그리고 11년이 지났습니다. 딸은 세상을 떠났고요. 손녀만 남았어요. 정호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62세 노인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지친 눈빛. 나는 무엇을 한 거지? 정호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오전 10시였습니다. 정호는 서울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를 찾았어요. DNA 검사를 하고 싶습니다. 가족관계 확인이십니까? 네. 친손녀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건넸어요. 신청서 작성해 주시고요. 검사 대상자도 함께 오셔야 합니다. 지금 데려올 수 있습니다. 정호는 민지를 데리러 갔어요. 반지하 집에 도착하자 민지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할아버지. 민지야, 할아버지랑 병원 한 번 더 갈 수 있을까? 왜요? 저 괜찮은데요. 검사 하나만 더 해야 해. 금방 끝나.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면봉으로 입 안쪽을 살짝 문지르는 간단한 검사였어요.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정호가 물었습니다. 5일 정도 걸립니다. 급하시면 3일로 단축 가능합니다. 3일로 해주세요.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상관없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나왔어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무슨 검사예요? 건강검사야. 정호는 아직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정호는 매일 민지를 보러 갔어요. 아침마다 따뜻한 음식을 사서 갔습니다. 국밥, 김밥, 빵, 우유. 민지가 좋아할 만한 것들이었어요. 민지는 조금씩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맛있어요. 민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볼 때마다 정호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4번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호는 호텔에서 병원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전 10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김정호 님이십니까? 서울대병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방문 가능하십니까?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정호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어요. 진단검사의학과 상담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김정호님과 한민지 양의 DNA를 비교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호는 숨을 죽였어요. 99.99% 일치합니다. 할아버지와 손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의학적으로 틀림없습니다. 정호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요. 민지는 정말 자신의 손녀였습니다. 수연이 낳은 아이가 맞았어요. 정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줬어요. 병원을 나와 차에 탔습니다. 이제 민지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내가 내 손녀라고. 할아버지가 너를 지킬 거라고. 정호는 민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옆집 할머니였어요. 여보세요? 회장님, 큰일 났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구청 사람들이 왔어요. 민지를 데려가려고 해요. 뭐라고요? 정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출생신고 안 된 아동이라고 보호 조치한대요. 지금 막으세요. 제가 지금 갑니다. 정호가 운전기사에게 소리쳤어요. 김 과장, 빨리, 최대한 빨리. 차가 급발진했습니다. 20분이 걸렸어요. 평소 같으면 40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반지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할머니가 복도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회장님, 미안해요. 제가 막지 못했어요. 민지는요? 데려갔어요. 구청 차로. 정호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밖으로 나가니 구청 승합차가 막 출발하는 게 보였어요. 잠깐, 서세요. 정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어요. 뒷좌석 창문으로 민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민지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지야. 정호가 달려갔지만 차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어요. 정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손에 쥐고 있던 DNA 검사 결과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바람에 날려가는 종이를 정호는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11년 전에도 딸을 놓쳤어요. 그리고 지금 손녀마저 놓쳤습니다. 내가 또 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어요. 30분 후였습니다. 정호는 구청으로 달려갔어요. 아동복지과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한민지라는 아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십니까? 담당 공무원이 놀라 물었어요. 저는 그 아이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요? 하지만 기록에는 DNA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정호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공무원이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확실히 친손녀가 맞네요. 하지만 뭡니까? 아이는 이미 임시보호시설로 이송됐습니다. 어디입니까? 당장 데려오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간단하지 않습니까? 제 손녀인데요. 아이가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동이에요. 그럼 제가 지금 출생신고하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데 아이 어머니는 돌아가셨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법원에 후견인 지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출생신고 절차를 밟으시고요. 그게 얼마나 걸립니까? 빨라도 2주. 늦으면 1달 걸립니다. 1달이요? 정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동안 민지는 어디 있습니까? 시립아동보호시설에 있습니다. 면회는 됩니까? 후견인으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어렵습니다. 공무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정호는 구청을 나왔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11년 전 딸을 내쫓았을 때도 이렇게 후회스럽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달랐어요. 손녀를 지킬 기회가 있었는데 놓쳐버린 거예요. 정호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회장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변호사 사무실로 갑시다. 정호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민지를 데려올 거라고요.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요. 한편 민지는 보호시설에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립아동보호시설은 서울 외곽에 있는 3층 건물이었어요. 회색 페인트 벽에 철창이 달린 창문들이 보였습니다. 민지는 2층 여자아이들 방에 있었어요. 방에는 2층 침대 5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10명의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이었어요. 민지는 구석 침대 아래층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을 꼭 껴안고요. 너 새로운 애지? 한 여자아이가 다가왔어요. 12살쯤 돼 보였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름이 뭐야? 민지요.
나는 수진이야. 여기 제일 오래 있었어. 수진이가 민지 옆에 앉았습니다. 너 왜 여기 왔어?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아저씨들이 와서.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부모님은? 엄마는? 하늘나라 가셨어요. 아빠는? 없어요. 민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나랑 똑같네. 여기 애들 다 그래. 수진이가 방을 둘러봤어요. 다른 아이들도 저마다 사연이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 학대당한 아이, 고아가 된 아이들이요. 여기 적응하려면 시간 걸릴 거야. 근데 괜찮아. 다들 착해. 수진이가 민지 어깨를 토닥였어요. 하지만 민지는 울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큰 식당에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민지는 식판을 들고 줄을 섰어요. 앞에 있던 남자아이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너 새로운 애구나? 네. 여기 밥은 맛없어. 각오해. 남자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식판에 밥과 반찬이 담겼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김치였어요. 민지는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김치찌개를 한 입 먹었어요. 맛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다 먹었습니다. 배가 고팠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야, 민지야. 씻으러 가자. 수진이가 불렀습니다. 공동 샤워실이었어요. 5개의 칸막이가 있었고요. 따뜻한 물이 나왔습니다. 민지는 오랜만에 따뜻한 물로 씻었어요. 반지하 집에서는 온수가 잘 안 나왔거든요. 하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낯선 곳이었고요. 할아버지가 없었으니까요. 밤 9시가 되자 소등 시간이었습니다. 자, 다들 자. 생활 선생님이 불을 껐어요. 방이 어두워졌습니다. 민지는 침대에 누웠어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할아버지.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있어요? 왜 안 와요? 민지는 베개를 꼭 안고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민지야. 옆 침대에서 수진이가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응. 울지 마. 여기서 울면 더 슬퍼져. 수진이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민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정호는 법무법인 회의실에 있었어요. 변호사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수석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한민지 양은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호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먼저 법원에 후견인 지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생신고 절차를 밟고요. 얼마나 걸립니까? 빠르면 2주, 늦으면 1달입니다. 1달은 너무 깁니다. 정호가 책상을 쳤어요. 저도 압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면회는 안 됩니까? 후견인으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어렵습니다. 정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까? 회장님, 이건 돈 문제가 아닙니다. 법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다리셔야 합니다. 제가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정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기다린다고요. 민지가 혼자 힘들어하고 있는데 기다리라고요. 내일 아침 바로 신청서 넣어주십시오. 네, 회장님. 회의를 마치고 나왔어요. 정호는 차에 탔습니다. 하지만 호텔로 가지 않았어요. 김 과장, 시립아동보호시설로. 네, 회장님. 차가 시설 앞에 멈췄습니다. 밤 10시였어요. 건물은 어두웠습니다.
2층 창문 몇 개만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정호는 차에서 내려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민지야, 할아버지가 여기 있어.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조금만 기다려. 할아버지가 꼭 데리러 갈게. 정호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시설 생활에 조금씩 적응하고 있었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아침 먹고 청소하고 공부하고 점심 먹고 또 공부하고 저녁 먹고 씻고 자는 규칙적인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웃지 않았어요. 밤마다 울었고요. 밥도 잘 먹지 않았습니다. 민지야, 밥 먹어. 수진이가 권했지만 민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배 안 고파요. 그래도 먹어야지. 먹을래요. 민지는 억지로 몇 숟가락 먹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시설 원장실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한민지 건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원장이 물었습니다. 50대 여자였어요. 친할아버지가 후견인 신청했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대답했어요. 언제 결정됩니까? 2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조치를 취해야겠어요. 원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왜요? 저희 시설이 정원 초과입니다. 새로 들어올 아이들이 대기 중이에요. 그럼 민지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다른 시설로 이송해야죠. 원장의 말에 담당 선생님이 놀랐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후견인으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우리 권한입니다. 원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디로 보내실 겁니까? 경기도에 있는 그룹홈으로요. 거기가 자리 있대요. 경기도요? 그럼 너무 멀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규정이 그래요. 담당 선생님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정호에게 전화가 왔어요. 변호사였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시설에서 민지 양을 다른 곳으로 이송하려고 합니다. 뭐라고요? 정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경기도 그룹홈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모레 이송 예정이래요. 왜 갑자기요? 정원 초과라고 합니다. 정호는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막을 수 없습니까? 후견인으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어렵습니다. 법원 결정은 언제 나옵니까? 최소 일주일은 더 걸립니다. 정호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일주일 후면 민지는 경기도에 있을 거였습니다. 더 멀어질 거예요. 더 외로워질 거고요. 안 돼. 절대 안 돼. 정호는 결심했습니다. 법을 기다릴 수 없었어요. 직접 움직여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호는 시설을 찾아갔어요. 원장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약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꼭 만나야 합니다. 정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접수 직원이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원장이 나왔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한민지 건으로 왔습니다. 아, 할아버지시군요.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손녀를 다른 곳으로 보낸다면서요? 네. 시설 사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이송을 중단해 주십시오. 그럴 수 없습니다. 원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왜 안 됩니까? 규정이 그렇습니다. 정원 초과는 안 돼요. 돈이 문제입니까? 정호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회장님, 얼마가 필요합니까? 1억입니까? 2억입니까? 정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가 아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원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일주일만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원장이 돌아서려고 했어요. 원장님,
정호가 소리쳤습니다. 원장이 멈춰 섰어요. 제 손녀는 1년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 반지하에서 혼자요.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요. 원장이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제가 늦게 찾았습니다. 11년 동안 딸을 버렸고요. 손녀도 몰랐어요. 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지키고 싶습니다. 제발, 일주일만 기다려 주십시오. 원장은 한참을 정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기다리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그때까지 후견인 지정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호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시설을 나오며 정호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반드시 끝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 정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수연아, 아빠가 이번에는 꼭 지킬게. 민지를 꼭 데려올게. 마음속으로 딸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민지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환한 보름달이었어요. 할아버지. 민지가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도 저 달 보고 계실까? 민지는 주머니에서 엄마 사진을 꺼냈어요. 시설에 올 때 유일하게 가져온 물건이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어디 있어? 사진 속 엄마는 웃고 있었어요. 민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꼭 올 거야. 그치? 민지는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할아버지가 자신을 찾으러 올 거라고요. 버리지 않을 거라고요. 민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할아버지, 제발 와주세요. 민지 여기 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호는 매일 아침 법무법인에 전화했어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죄송합니다, 회장님. 법원에서 검토 중입니다. 같은 대답만 들었습니다. 정호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밤마다 뒤척이며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제발.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오전 9시, 정호는 호텔방에서 휴대폰을 붙들고 있었어요. 9시 30분이 됐습니다. 전화가 없었어요. 10시가 됐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정호는 초조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방 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10시 27분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정호는 벌떡 일어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나왔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법원 결정 나왔습니까? 네. 후견인 지정 승인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로. 네, 회장님. 지금 당장 시설 가셔도 됩니다. 정호는 전화를 끊고 재빨리 옷을 갈아입었어요. 김 과장. 차 준비. 네, 회장님. 차가 급히 출발했습니다. 시설까지 가는 30분이 30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정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할아버지 간다. 이제 데리러 간다. 오전 11시였습니다. 시설에 도착했어요. 정호는 차에서 뛰어내려 건물로 달려갔습니다. 원장님, 원장님.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어요. 원장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회장님, 법원 결정 났습니다. 후견인 지정됐어요. 정호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원장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확실하네요. 축하드립니다. 민지 어디 있습니까? 교실에 있을 겁니다. 제가 데려올게요. 아니요,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정호가 복도를 걸어갔어요. 1층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어요. 민지가 보였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공책에 뭔가 쓰고 있었어요. 민지야. 정호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민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정호를 보는 순간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 민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응. 할아버지야. 정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정호에게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민지가 정호 품에 안겼어요. 정호는 민지를 꼭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이었어요. 보고 싶었어. 정말 보고 싶었어.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요. 저도 보고 싶었어요. 민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진 거예요. 할아버지. 안 오는 줄 알았어요. 미안해. 할아버지가 늦었어. 정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모두 멈춰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선생님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민지야, 이제 집에 가자. 정말요? 진짜 갈 수 있어요? 응. 할아버지랑 같이. 민지가 환하게 웃었어요. 일주일 만에 처음 짓는 웃음이었습니다. 짐 챙기러 가자. 네. 민지는 2층 방으로 올라갔어요. 가방에 옷 몇 벌을 넣었습니다. 가진 게 별로 없었어요. 민지야. 수진이가 다가왔습니다. 응. 다행이다. 할아버지 오셨네. 응. 같이 가. 나는 아직 여기 있어야 해. 수진이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민지는 수진이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언니. 잘 지내. 너도 행복하게 살아. 두 아이가 헤어졌어요. 차에 탔습니다. 민지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시설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민지야. 정호가 불렀어요.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정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였어요. 민지야, 사실은.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는 할아버지 진짜 손녀야. 네. 민지가 정호를 바라봤습니다. 내 엄마가 할아버지 딸이었어. 엄마가 할아버지 딸이요? 민지의 눈이 커졌어요. 그래. 수연이가 할아버지 딸이었어. 정호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린 수연과 젊은 정호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게 내 엄마 어렸을 때야. 그리고 이게 할아버지고. 민지는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럼 정말 할아버지세요? 응. 할아버지야.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저 가족 있었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있어. 정호가 민지를 안았습니다. 이제 혼자 아니야. 할아버지가 있어. 민지는 정호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차는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민지야, 배고프지? 조금요. 뭐 먹고 싶어? 민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처음 사주신 국밥이요. 정호가 웃었습니다. 그래. 국밥 먹으러 가자. 시장 근처 국밥집에 들어갔어요. 할머니, 국밥 2개요. 네. 금방 나옵니다. 국밥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민지는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많이 먹어. 정호가 민지 그릇에 고기를 더 넣어줬어요. 민지는 오랜만에 배불리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어디 가요? 우리 집으로 가자. 할아버지 집이요? 응. 이제 내 집이기도 해. 차는 한남동으로 향했습니다. 정호의 집이 있는 곳이었어요. 대문이 열리고 넓은 정원이 나타났습니다. 와. 민지가 감탄했어요. 2층 양옥집이었습니다. 깨끗한 흰색 벽에 큰 창문들이 있었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야. 정말요? 그럼 들어가 보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이 나타났어요.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이쪽이 내 방이야. 정호가 2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 끝방 문을 열었습니다. 민지 방이었어요. 새 침대가 놓여 있었고요. 책상과 책장도 있었습니다. 옷장도 컸어요. 창문으로는 정원이 보였습니다. 이게 다 제 거예요? 응. 내가 쓸 거야. 민지는 천천히 방을 둘러봤어요. 침대에 앉아봤습니다. 폭신했어요. 할아버지. 왜? 꿈꾸는 거 아니죠? 민지가 눈물을 흘렸어요. 꿈 아니야. 진짜야. 정호가 민지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살 거야. 할아버지랑. 정말요? 정말이야. 민지는 정호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고마워. 찾아줘서. 두 사람은 오래도록 안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정호는 민지를 위해 저녁을 준비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가정부 아주머니가 준비했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된장찌개, 불고기, 계란말이, 나물들, 그리고 과일까지요. 와, 이렇게 많이요? 민지가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많이 먹어. 우리 민지 살 좀 찌워야 해. 정호가 민지 그릇에 반찬을 담아줬습니다. 민지는 열심히 먹었어요.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가정식이었습니다.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어요. 민지야, 할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정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내 엄마한테 잘못했어.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1년 전에 엄마를 집에서 내보냈어. 왜요? 엄마가 너를 임신했다고 했을 때 할아버지가 화를 냈어. 그리고 집에서 나가라고 했지. 민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잘못했어. 엄마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1년 동안 엄마가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너도. 할아버지. 민지가 정호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뭐? 엄마는 할아버지 미워하지 않았어요. 민지가 주머니에서 엄마 사진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여기 뒷면에 쓴 거 있잖아요. 민지가 사진을 뒤집었어요. 할머니나 할아버지 만나면 엄마가 많이 사랑했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정호는 그 글씨를 다시 봤습니다. 엄마가 할아버지 미워했으면 이렇게 안 썼을 거예요. 민지의 말에 정호는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수연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민지가 정호를 안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할아버지 등을 토닥였어요. 할아버지, 이제 우리 같이 행복하면 돼요. 그 말에 정호는 더욱 울었습니다. 10살 손녀가 자신을 위로하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학교에 등록했습니다. 정호가 모든 절차를 밟아줬어요. 출생신고도 마쳤고, 민지는 이제 법적으로도 존재하는 아이가 됐어요. 초등학교 4학년에 편입했습니다. 첫 등교 날이었어요. 민지야, 준비됐어? 네, 할아버지. 민지는 새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정호가 사준 옷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데려다 줄게.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첫날인데 할아버지가 데려다 줘야지. 정호와 민지는 함께 학교로 갔어요. 학교 정문 앞에서 정호가 말했습니다. 민지야, 떨리지? 조금요. 괜찮아. 우리 민지 잘할 거야. 네. 학교 끝나면 할아버지가 여기서 기다릴게. 정말요? 응. 약속이야. 민지가 환하게 웃었어요. 다녀올게요, 할아버지. 그래. 조심히 다녀와. 민지가 학교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호는 한참을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수연아, 우리 민지 학교 보냈어. 할아버지가 잘 키울게. 마음속으로 딸에게 말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정호는 민지를 데리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요? 조금만 기다려. 차는 외곽으로 향했어요. 30분쯤 지나 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이었어요. 깨끗한 흰색 외벽에 큰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김수연 자립지원센터. 이게 뭐예요? 민지가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만든 거야. 내 엄마 이름으로. 정호가 민지 손을 잡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로비에는 수연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20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아래 금빛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어요. 김수연을 기리며. 엄마. 민지가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기는 내 엄마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는 곳이야. 정호가 설명했어요. 미혼모들, 출생신고 못한 아이들,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돕는 거야. 엄마 이름으로요? 응. 엄마가 받지 못한 도움을 다른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가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지. 정호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 이름이 여기 남았어. 많은 사람들이 엄마 덕분에 도움받을 거야. 민지는 엄마 사진을 한참 바라봤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엄마 이름이 빛나고 있어요. 고마워요, 엄마. 정호는 민지를 꼭 안았어요. 우리 민지가 엄마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할아버지가 계속할게. 네. 저도 도울래요. 그래. 우리 같이 하자. 1년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정호와 민지는 정원에 있었습니다.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 꽃 이름이 뭐예요? 개나리야. 예쁘다. 민지가 꽃을 만지며 웃었어요. 이제 11살이 된 민지는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요. 키도 많이 컸어요. 무엇보다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민지야, 학교는 재미있어? 네. 어제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뭐라고? 공부 열심히 한다고요. 우리 민지 대단한데. 정호가 민지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할아버지. 왜? 저 정말 행복해요. 민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도 행복해. 정호도 웃었어요. 엄마도 하늘에서 웃고 계실 거예요. 그럼. 분명히 웃고 계실 거야. 두 사람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민지가 하늘을 향해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잘 돌봐주세요. 학교도 다니고 친구도 생겼어요. 정호도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연아, 아빠가 늦었지만 민지 잘 키우고 있어. 내 이름도 빛나게 하고 있고. 이제 아빠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정호는 그 바람이 딸의 대답 같았어요. 할아버지, 저 배고파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그래. 뭐 먹고 싶어? 할아버지랑 처음 먹은 국밥이요. 또 국밥이야? 정호가 웃었어요. 네. 그게 제일 맛있어요. 그럼 국밥 먹으러 가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원에는 봄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것처럼요. 정호와 민지에게도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11년간의 긴 겨울이 끝나고요. 이제는 함께 웃을 수 있었어요.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정호는 깨달았어요. 용서는 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라는 걸요. 딸에게 하지 못한 일들을요. 손녀에게 하나씩 해주면서요. 그렇게 속죄하며 살아가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민지는 알았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할아버지가 있고요. 하늘에서 엄마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요.
이제 두 사람에게는요. 따뜻한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회사 경영에서 은퇴했습니다. 민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어요. 김수연 자립지원센터는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매년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어요. 민지는 중학생이 됐습니다. 꿈은 사회복지사였어요. 엄마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호와 민지는 매년 수연의 기일에 센터를 찾아갑니다. 엄마 사진 앞에서 함께 이야기하며 웃어요. 엄마, 우리 잘 살고 있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센터에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정호가 덧붙여요. 수연아, 아빠가 이제는 제대로 하고 있어. 조금 늦었지만. 사진 속 수연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 웃음이 두 사람을 지켜주는 것 같았어요.